이 세션의 주제는 소프트웨어 기술 및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먼저 한국정보과학회 회장이기도 하신 건국대학교 김두현 교수님께서 오픈소스와 AI를 이끄는 소프트웨어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김두현입니다. 이렇게 스프리 2020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렇게 좋은 발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발표 제목은 오픈소스와 AI가 이끄는 소프트웨어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슈인데요. 제목이 참 근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목이 커버하는 영역이 매우 넓다 보니까 발표의 내용은 제목에 비하여 조금 빈약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하여 왜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소프트웨어는 AI에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혹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서 과연 그 관역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에 열광하는 이유 중 그 첫 번째로 꼽으라면 기술의 진보에 대한 경이로움과 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과기정통부의 웹진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2016년 3월 알파고가 그러한 경이로움과 기대에 기폭제가 되었고 이후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시도들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사람과 같은 또는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범용 지식을 구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창업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를 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GPT-3를 발표하였는데요. 글을 쓰는 능력에 있어서는 사람의 능력을 일부 넘어서고 있어서 오히려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최근 한국정보과학회의 주요 컨퍼런스 중 하나인 KCC만 보더라도 인공지능 분야 논문이 타 분야보다 4배가량 폭증하였는데요. 이 또한 그러한 기대로 인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열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공지능이 인류가 오랫동안 희구해온 몇 가지 꿈과 같은 미래, 즉 질병이 없이 더 오래 사는 인류, 무병장수죠. 사고 없이 더 오래 사는 인류, 고생 없이 편하게 잘 사는 인류 등에 대하여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이 범용 기술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 역사상 범용 기술로 손꼽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여기 있는 증기기관, 전기에너지, 컴퓨터, 인터넷 등입니다. 이러한 범용 기술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을 이루어낸 주인공들이죠. 그럼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AI 응용 서비스에 대하여 열거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인공지능이 미치는 산업적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가늠하기에는 충분하며 최근에 오면서 이보다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안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또한 막대한 산업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될 자격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범용 기술로서의 인공지능과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10수년간 공을 들여온 소프트웨어 기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을 실현하는 도구라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로 한다.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왼편에 요즘 고등학생들도 알고 있다는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을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파이썬 코드가 있습니다. 약 20년 전에 저는 이 경사하강법을 C 언어로 구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고 그것을 GPU 같은 가속장치 상에서 수행을 시킵니다. 그때에 비하면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보시다시피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면이 넓다 보니 코드상에 오류가 들어있을 확률도 높은 거죠. 그럼 오른쪽 장면은 어떻습니까? 왼쪽과 똑같은 경사하강법 코드를 텐서플로우의 최상위 API인 케라스를 이용하여 구현한 코드입니다. 뼈대만 잘 구상하면 코딩이라는 것이 디테일은 대폭 간소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누구나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공지능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구로서의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프트웨어 말고는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프트웨어 기술 패러다임 변화는 AI 실현 도구로서 AI의 범용 기술화를 앞당기는 촉진자의 역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AI 실현 도구로서 AI의 범용 기술화를 앞당기는 촉진자의 역할에 그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원동력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러한 원동력을 생성해내는 것이 바로 정책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혁신적인 AI 개발 도구의 확보, 또 믿고 쓰는 인재 양성, 그 다음에 주체가 분명한 개방형 생태계 구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 개발 도구의 혁신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어서 간단히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리의 뼈대만 구성하면 코딩이 가능하도록 해서 비전문가도 인공지능 응용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제공하고 전이 학습 등을 통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다시 학습시키지 않고도 세부 응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윤리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AI를 위해서 데이터 편향성 탐지나 이의 완화 또는 제거를 지원하는 검증 기능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이미 정부 R&D로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동력은 믿고 쓰는 인재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믿고 쓰는 인재가 저절로 출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배출 인력 숫자라는 정량적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혹시나 문제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믿고 쓰는 인재, 즉 질적 수준의 문제라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레벨의 인력이 양성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인력의 수준이 균일하게 보장되어야 믿고 쓸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관, 학술단체 등 인력 공급기관과 기업 등 수요기업 등이 참여하는 AI 인력 양성 협의체를 만들어서 모델 커리큘럼과 표준 스킬셋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인력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마스킹 시트를 마련해서 인력 채용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마스킹 시트는 일종의 표준 잣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인력의 균일성을 보장해주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러다임 변화의 원동력은 개방형 생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픈의 삼총사라 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 오픈 인프라, 오픈 소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재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오픈 데이터와 오픈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큰 기대를 걸어보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아쉬운 부분이 오픈소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픈소스가 어떤 것인지는 누구나 잘 알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스 코드가 공개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신기술이 산업체 전파에 있어서 가장 신속한 수단이 되어 그야말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어서 협력 모델을 따라서 누구나 참여해서 함께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의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방성과 지속성은 범용 기술로서의 AI를 촉진하기 위한 최적의 소프트웨어 기술 패러다임으로 평가됩니다. 자, 오픈소스의 장점과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익히 아는 바일 것 같아서 이 장표로 대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픈소스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인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우리나라는 좀 미미합니다. 클론 및 포크를 기준으로 오픈소스 사용 현황을 볼 때 미국, 중국, 인도 순으로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14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처럼 타 IT 분야 랭킹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근 들어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커미터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미약한 상황에 머물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소스를 개발하여 컨트리뷰션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오픈한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데에 익숙한 우리의 문화적 측면도 있겠고,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마음 놓고 개발에만 몰두할 수만은 없는 우리나라 기업의 여건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헌데 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그것들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즉, 해외에는 다양한 오픈소스 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재단과 아울러 기업들이 주도하는 글로벌한 프로젝트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즉 재단, 그 다음에 기업,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만 보더라도 인공지능 부활의 기폭제가 된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등이 모두 기업들이 주도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입니다. 이러한 재단과 프로젝트들을 무대로 해당 분야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많은 구루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자명한 원리이겠지만요. 좋은 프로젝트를 테마로 해서 재단이 형성되어서 그를 중심으로 재원과 지원 조직, 개발자 커뮤니티, 법률 자문 등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야만 주체가 분명하고 책임감이 있는 글로벌한 오픈소스도 탄생하고 이를 무대로 구루들도 탄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재단 중심의 오픈소스 생태계가 형성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도 익히 아는 몇 개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자본 수급 측면만 보더라도 재단화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관련한 정부의 R&D가 그 초석 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예산을 재단 설립에 활용하자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R&D의 궁극적인 목표가 개발된 소스 코드를 오픈하고 마는 1차원적인 목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R&D를 통하여 탄탄한 개발자 커뮤니티를 창출함으로써 그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를 중심으로 기업과 개발자, 연구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단을 탄생시키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분야 R&D의 수행 개념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즉 R&D의 수행 과정 자체를 커뮤니티 기반으로 변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R&D 관리 방안에도 혁신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제 발표를 요약하자면 사실 몇 자 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 실현의 도구로 보고 인공지능이 범용 기술화를 촉진하는 데 소프트웨어 기술 패러다임 변화의 목표를 두자는 것이었고요. 그 원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세 가지, 즉 혁신적인 인공지능 개발 도구의 개발, 마스킹 시트 같은 인력 수준 측정 수단 마련과 이를 통한 믿고 쓰는 인력 양성 체계 구축, 그리고 오픈소스 재단 설립 촉진을 통해 주체가 분명한 오픈소스 생태계의 활성화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두현 교수님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링크플로어의 김영국 대표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링프로의 대표 김용국입니다. 디지털 뉴딜 시대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에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 했으며, 2017년, 18년을 거쳐서 이제 롯데와 캐논 등 해외 유수업체에 투자를 받아서 지금 이제 글로벌 첫 웨어러블 360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은 지금 P360이라는 제품과 그 다음에 보안용 제품인 넥스 360 제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디지털 뉴딜에서 웨어러블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계기는 사실 기존에 원래 계속 느리게 진행됐던 디지털 제품들이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런 큰 웨이브를 통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제품도 올 초에 2월에 중국 쪽의 우한 현장에서 원격 의료용으로 360도 원격 진료가 시작되면서 저희 제품이 납품이 되고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비단 그 원래 진행되던 그 디지털라이제이션들이 이런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되는 것들이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고,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갔을 때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2월 달에 중국에서 차이나 모바일과 GQV라는 회사와 같이 이제 원격 의료와 그 다음에 원격 면회용으로 이런 웨어러블 360도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만난 것처럼, 그 다음에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 사람들 간을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진료를 행위를 할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19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점점 줄어들겠지만은, 향후에는 이 이후 시장에서는 웨어러블이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워치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같은 웨어러블 360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매출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비대면, 그 다음에 그 5G가 점차 깔림에 있어서 이런 시장 자체에서 성장을, 수요를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규모로 봤을 때도 지금 2019년 대비 2020년에 이런 웨어러블과 비대면 시장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며, 코로나가 가라앉은 이후에서도 매년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에서는 이런 웨어러블형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진화를 해서 스마트화되고 5G와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착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생체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낙상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다른 곳으로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안전과 더 나아가서 그 도시의 안전을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그 디지털화, 그 다음에 비대면 쪽을 좀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본질 자체도 이런 포스트 코로나 쪽에서 얼만큼 빨리 우리가 디지털화해서 시장을 선점하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지금 치매 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접근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런 디지털 기기나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원격 돌봄이나 아니면 원격 서비스를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 시장 자체는 저희 같은 디바이스 업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많이 이제 그 서비스를 활용을 해 나가고 있으며, 시나리오도 계속 하나씩 더 발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초창기에는 줌이나 이런 원격 다중 이제 컨퍼런스 콜 형태의 제품들이 주류를 이뤘으며, 앞으로는 이게 시나리오에 따라서 좀 더 많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나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만약에 풀어지게 된다면은 수많은 원격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의료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활용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이 전략적 육성이 많이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이기 때문에 이 엣지 컴퓨팅 자체가 기술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많이 적용이 돼서 얼만큼 많은 문제점들을 잡을 수 있느냐가 이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많은 투자와 그 다음에 연구와 시간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누가 먼저 시작하냐에 따라서 이 엣지 컴퓨팅 시장은 먹을 수 있으며, 이 엣지 컴퓨팅 시장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선도하는 그런 기술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체도 중요성이 높지만은 이 자체만으로는 사실 의미는 좀 약간 떨어지고요. 5G라든지 아니면은 정부 차원의 이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 전국적 단위나 아니면은 이런 빅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이걸 다시 이제 정밀화라든지 아니면은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이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도 소외계층이나 아니면은 섬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 배에 있는 사람들, 기존에 비단 코로나 19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 사람들이 비대면을 찾기 전에도 사실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도서지방 같은 데는 의사가 없더라도 이런 원격 의료로 통해서 응급 환자를 대응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나 아니면은 이런 비행기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비대면으로 원격 진료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원래 기존부터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욱더 이런 원격 의료나 원격 진료에 대한 니즈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존의 지금 현재 원격 의료 행위는 다 전화를 통해서 음성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런 360 VR을 통해서 좀 더 일머시브한 몰입형 영상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은 충분한 협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보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에는 이 법적 제한이 너무 많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일부분 허용이 되긴 했지만은 아직 그냥 전화 문진 통해서만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영상을 통한 몰입형 영상을 더욱이 나가면은 이 몰입형 영상을 통한 비대면 의료를 할 수 있다면은 이 시장 자체는 지금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탈리아 뭐 이런 해외에서도 이미 뭐 81% 이상의 의사가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격 의료만으로도 충분히 응급 상황이 실제 수술이나 설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부분을 이제 법적 완화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격 의료 행위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이제 중국 우한 현장에서 활용됐던 것처럼 이런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미 그 환자가 이제 이미 중증 환자라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가족들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원격 면회라든지 이런 쪽도 기술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법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 같은 이제 원격 의료나 원격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디바이스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큰 디지털 인프라와 그다음에 법적 제한 완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시장은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국 대표님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알서포트 서영수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원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알서포트 대표이사 서영수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로 경험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긴급 도래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재택근무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비대면 업무 환경 전환의 특징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라는 경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20년은 역시 코로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나마 코로나의 긍정적인 측면을 꼽으라고 하면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갑작스럽게 재택근무를 긴급 도입하는 기업이 늘면서 화상회의 솔루션이나 원격 제어 관련 솔루션들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진 등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감염 확산 팬데믹에 대비해 업무 연속성 플랜이라고 하는 일환으로 재택근무는 기본이고 그 외에도 제도적으로 인프라적인 면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즉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결국 재택근무 시대, 더 이상 재택근무는 기업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비대면 재택근무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알서포트라는 이름이 함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수혜주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 화상회의와 원격 서비스가 트렌드가 되면서 알서포트가 더욱 주목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알서포트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요새 말로 갑툭튀 회사는 아니죠. 알서포트는 2001년부터 원격이라는 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 원격 지원 및 원격 제어 솔루션을 개발 공급해온 원격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및 미국, 중국 등 해외 시장도 공략해 왔으며 원격 지원으로는 아시아 선도 기업으로서 전 세계 심장 점유율만 30% 이상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원격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격 지원에서 시작해서 재택근무에 많이 쓰이는 외부 원격 제어 서비스와 화상회의와 같은 원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도 사업 영역을 크게 확장시켜 왔습니다. 특히 올해 초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번지기 직전인 지난 1월 알서포트는 재택근무, 원격근무에 관련되는 솔루션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팬데믹으로 이어질 것을 대비해서 서버를 정설했고 그 결과 약 4,500개의 기업이 문제없이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정점을 찍을 때 화상회의 솔루션인 리모트 미팅 서버는 무려 40배나 증설을 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무상 지원이나 서버 정설에 대해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에서의 다양한 경험 때문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일본 수출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일본이 주력 시장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 때 저희들이 무료로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각종 다른 재난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무료로 많은 지원들을 해왔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의무가 저희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들이 빠르게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번지기 전에 저희가 조기에 빨리 무료 선언을 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기업인으로서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알스포트는 B2B 중심의 제품 라인업과 일부 B2C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코로나19로 B2B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에게도 알스포트가 많이 알려지게 된 제품은 아무래도 재택근무, 원격근무 관련된 환경의 필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인데요. 웹 기반 화상회의 솔루션인 리모트 미팅과 그리고 리모트 뷰라고 하는 자신의 회사의 PC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리모트 콜이라고 하는 제품, 이 세 가지 제품을 저희들이 비대면 재택근무 소프트웨어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근무, 원격근무 필수 솔루션 3종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저희들이 동일하게 제공한 이후에 흥미로운 부분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재택 원격 근무와 관련되는 제품들을 한일 양국에 제공한 이후에 나왔던 데이터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코로나 초기라 할 수 있는 1월부터 4월까지 화상회의 시간이 무려 34배나 증가한 만큼 화상회의 솔루션만 많이들 찾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에서는 집에서 사무실 PC에 접속해서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격 제어, 원격 접속과 관련되는 솔루션들을 많이 설치를 하셨는데요. 무려 작년 대비 대략 50배 이상의 사용률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하고 저희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양국의 업무 환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배경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라는 것이 나타나기 전인 2018년 한국과 일본의 노동 환경 변화를 우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2018년 2월에 야근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을 했고요.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야근을 줄이겠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일하는 방식을 개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텔레워크, 즉 원격 근무, 재택 근무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조차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도화시키면서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해왔는데요. 왜 일본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혁신을 추진했을까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그리고 지금은 연기됐지만 도쿄올림픽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노령화를 이미 겪고 있는데요. 우리도 인구 노령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노동 가능한 인구를 봤을 때 2014년 조사 결과 예상보다 빠르게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노령의 부모에 대한 돌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 가능한 젊은 인구들이 부모님들을 돌보기 위해서 회사를 퇴사하는 일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는 퇴사하지 않고, 즉 일하면서도 가정에서 부모님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 2019년에는 정부에서 올림픽 기간에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방침을 내리고 지시하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가파른 노령화와 도쿄올림픽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재택근무를 추진했지만 일본 역시 코로나가 재택근무를 가속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5월 일본에서 발표한 조사인데요. 코로나 전후의 재택근무 도입률을 보면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재택근무를 추진했던 2019년에는 도입률이 45%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된 올해 4월에는 74%에 달할 정도로 재택근무 도입 또는 도입 예정 기업이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업 규모별 재택근무 도입 비율을 보면 중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전년 대비 재택근무 도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역시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는 상황인데요. 올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75.5%가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화상회의 시스템과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재택근무와 관련해 현재 우리 기업의 임원 관리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도 생산성, 업무 효율성일 텐데요. 아마 일본도 동일한 부분이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재택근무에 관한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요. 실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과 실무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업무 방식 대비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효율성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응답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업무 효율성이 다소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러나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은 재택근무 시 업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재택근무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된 경우를 보면은 업무 내용이 명확하고 팀 내 협업이 잘 되고 휴가나 근무 방식에 대한 자기 의사결정권이 높은 상태, 또는 성과 평가 등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되어 있을 때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성이 높게 나왔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인프라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이 재택근무 환경에서 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소중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재택근무 중에 업무 효율성이 다소 또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느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실무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점이 있는데요. 업무에 불필요한 자료들을 제때 집에서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요. 집에서 회사에 있는 서버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까지 합치면은 무려 67.4%가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반출할 수 없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없다는 그런 비율까지 합치면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 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경우를 보면 그들 중 41%가 기존에 비해 통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불만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평소 업무에 자주 이용하는 시스템이 대부분 사내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 서버나 그 집에서 그룹웨어나 ERP 등이 있었습니다. ERP 등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겠죠. 집에서는 사내에 있는 이런 레거시 시스템에 접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를 하던 환경과 많이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재택근무 시 평소에 다소 업무 수행이 불편하다 또는 아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반응도 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일반 직원과 임원 및 관리자의 만족도를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임원이나 관리자들은 재택근무로 인해 직원 관리에 대한 부담이 증가해서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응답이 50%가 넘게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눈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직원들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느끼거나 직원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의 성과, 업무 진행에 대한 임원진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실무자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보면 짐작하신 것처럼 재택근무에 대한 고민은 특별하게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재택근무가 더 만족스럽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렵다거나 굳이 어려움을 꼽으라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개인과 일에 대한 공사 구분이 어렵다라거나 또는 근무 시간의 구분이 어려워서 문제라거나 또는 운동이 부족한다거나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재택근무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업무 환경 또는 의자나 통신비 등에 대한 고민이 높게 나왔습니다. 일본의 문화적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본에서는 개인 용품이나 개인 통신비를 회사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국 사례인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재택근무 도입이 사실상 올해 시작된 것이라 관련 연구나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IDG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과 달리 재택근무에 대한 임원, 관리자나 직원 모두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임원이나 직원 모두 재택근무를 위해서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는 원격 접속 시 VPN 연결과 같은 인증 절차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하는 비율들이 동일하게 임원과 실무자 양쪽 모두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재택근무 시 시스템에 대한 불편감, 불만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솔루션 업체들이 어떤 것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원 관리자와 실무자 모두 재택근무 환경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무려 47.1%로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과 다소 유사한 부분인데요. 한국의 임원이나 실무자 모두 재택근무를 위한 추가 장비나 소모품에 대한 니즈가 많다라고 하는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택근무를 위한 시스템, 즉 인프라 도입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택근무를 도입할 때 커뮤니케이션, 협업 다음에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보안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VPN 도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안을 위해 도입한 VPN이 보안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 기사인데요. 세계적으로 많이 도입된 미국산 VPN이 해킹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약 900개 기업의 중요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입니다. 유출된 정보만 해도 VPN 서버 IP 주소, VPN 세션 정보뿐만 아니라 VPN의 로그인 기록, 어드민 계정 정보, 조직 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등 해시값 등 거의 모든 게 다 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에서도 해당 VPN을 도입한 곳이 많아서 현재 보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킹될까 봐 데스크톱을 들고 퇴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VPN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기업에서는 VDI를 도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VDI는 비용이 너무 비싸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VDI를 도입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VDI의 대응 용도로서 RDS라고 하는 원격 제어 솔루션에 대해서도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알서포트가 공급하고 있는 RDS 솔루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VDI에 대비해서 무려 90%의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재택근무를 제도화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사례를 기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재택근무 인프라와 관련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택근무 시스템을 고민하다가 코로나19 시기에
시적절하게 재택근무 인프라를 완성한 일본 회사가 사례가 있습니다. 손보 재팬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일본의 유명한 손해보험 회사입니다. 대략 15,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손보 재팬이 15,000명이 동시에 재택근무를 실행을 했습니다. 손보 재팬은 일본의 정부 주도하에 시작된 텔레워크에 대비해서 이미 2012년부터 재택근무를 제도화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인프라에 VPN과 RDS, VDI를 함께 도입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이전에는 VDI를 기본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코로나 이후에 R서포트의 원격 솔루션인 리모트 뷰라고 하는 RDS 솔루션을 함께 도입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VDI를 기본적으로 먼저 도입을 한 이후에 재택근무를 실행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VDI만으로 전사적인 재택근무를 커버를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용 문제가 가장 컸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검토하고 있던 R서포트의 원격 접속, 원격 제어 솔루션을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빠르게 도입을 해서 전사 15,000명 이상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금융권에도 마찬가지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에서는 기본적으로 VDI 환경만을 인정을 하면서 VDI 환경 도입을 재택근무의 기본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RDS와 같은 원격 접속도 허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확대를 추진해온 일본은 인프라적인 면 외에도 사회 제도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기사는 지난 2019년에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재택근무 즉 텔레워크 관련한 가이드라인인데요. 근로계약 시 회사 상황과 개인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에 필요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등 장비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통신 비용을 회사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 NTT, 히타치와 같은 일본의 대기업들은 이미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때 재택근무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맞벌이 부부가 재택근무를 할 때 컴퓨터나 모니터, 책상 등이 부족해서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재택근무를 위한 기업이나 정부의 보조금 또는 일본처럼 재택근무 수당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우리의 사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코로나19는 내년 말까지 갈 수 있다고 하고 또 코로나 다음에도 머지않아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가 뉴노멀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업무 생산성,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IT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구들 그리고 제도적인 면에서 개선과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지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9월에 있었던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현장의 모습인데요. 코로나19에서 진행되는 행사에서 저희 R서포트의 리모트 미팅으로 화상회의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 그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경제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최근 정부에서 다양한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재확산 시기 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싶어도 비용이나 인프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비대면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회사도 최근 중소기업을 위한 비대면 바우처 공급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중소기업들이 꼭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로 좋은 인프라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의 경험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하고 더욱더 생산성을 높여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프트 기술 세션의 모든 발제가 끝났습니다. 학계에서 보는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기업 현장에서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3시부터 발표자와 함께 토론자를 모시고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분들께서도 질문 있으시면 아래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시는 조영임 교수님께서 이어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